인도로 가는 길. 바가완디피는 악성 뇌종양에 걸려 1978년에 우리 의료원에 입원한 19세의 인도 소녀이다. 종양, 더 정확히는 벼라교세종이 처음 발견된 것은 그녀가 7세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그다지 악성도 아니었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도 않은 상태라서 수술로 완전하게 제거되었다. 그 덕분에 기능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녀는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다. 병의 이런 소강 상태는 10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녀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총명한 소녀였다. 18세에 종양이 다시 발병했고 훨씬 더 공격적이고 악성이 되어서 이제 더는 제거할 수 없었다. 종양이 커져 신경이 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는 감압 수술을 받았다. 그 결과 좌반신이 약해지고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발작증의 증상도 나타났다. 처음에 그녀는 상당히 명랑했고 자신에게 찾아올 운명도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종양이 관자엽까지 자라 다시 감압 수술을 하자 뇌 부종을 완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스테로이드를 처방했다. 발작은 더욱 잦아졌다. 심한 경련을 동반한 발작이 처음에도 가끔씩 일어나곤 했지만 지금의 발작은 성질이 전혀 달랐다. 그녀는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마치 꿈을 꾸는 듯, 아니 꿈속에 빠져있는 듯 했다. 우리는 관자엽 발작이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뇌파 검사로도 확인되었다. 잭슨에 따르면 이런 관자엽 발작의 특징은 몽롱 상태와 의도하지 않은 회상이라고 한다. 꿈은 처음에는 모호했지만 이윽고 점점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환영으로 바뀌어 갔다. 그것은 인도의 풍경이었다. 마을, 집, 정원. 어렸을 때부터 알고 또 좋아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바가완디는 곧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꿈꾸는 게 괴로운가요? 그렇다면 다른 약을 쓸 수도 있어요. 하고 묻자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아니요, 나는 그런 꿈이 좋아요.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은걸요. 꿈에는 가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는데 주로 고향의 가족이나 이웃이었다. 사람들은 말을 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춤을 추기도 했다. 어떤 때는 꿈속에서 그녀가 교회 안에 있기도 하고 묘지에 있기도 했다. 하지만 주로 마을에서 가까운 들판이나 밭 아니면 지평선 저 멀리까지 뻗어 있는 야트막하고 정겨운 언덕들이 보였다. 이 모든 것들이 관자엽 발작 때문일까? 처음에는 우리도 관자엽 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확신이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관자엽 발작에 걸린 환자, 잭슨이 강조했고 펜필드가 두개골을 열어 뇌에 자극을 가함으로써 증명했다. 회상 참조는 좀 더 고정된 형태의 꿈만 꾸기 때문이다. 늘 똑같은 장면, 똑같은 노래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때 활성화되는 대뇌 피질 부분도 항상 일정했다. 반면에 바가완디의 꿈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꿈속에 나오는 광경은 매번 달랐고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도 매번 바뀌었다. 당시 그녀는 다량의 스테로이드 처방으로 인해 중독과 환각 증상이 나타난 것일까? 그럴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스테로이드의 양을 줄일 수는 없었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져 며칠 내에 사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스테로이드 정신증 환자는 흥분하거나 혼란에 빠지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반면에 바가완디는 늘 정신도 멀쩡하고 조용하고 침착했다. 그녀의 증상이 프로이트적 의미의 환상이나 꿈일까? 아니면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가끔 나타나는 난몽성 증세의 일종일까? 이번에도 우리는 자신있게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꿈속에도 일종의 환상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 환상들은 모두 그녀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제정신 상태의 정상적인 의식과 병행해서 나타났으며 앞에서 보았듯이 잭슨은 의식의 이중화에 대해 말했다. 정신이 지나치게 한 곳에만 쏠리거나 격렬한 충동 때문은 분명 아니었다. 그것들은 특정한 그림이나 음유시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어떤 때는 즐거운 분위기이기도 했고 어떤 때는 슬픈 분위기이기도 했다. 그리고 가끔은 사랑과 보살핌 속에 지내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꿈과 환상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심해졌다. 가끔씩 나타나던 것이 이제는 거의 하루 종일 지속되었다. 그녀는 마치 최면 상태라도 빠진 듯 넋이 나가 있었는데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있었고 눈을 뜨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얼굴에는 항상 알 듯 모를 듯 어렴풋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볼 일이 있어서 누군가가 그녀에게 다가가 뭔가를 물으면 그녀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직원들조차도 그녀가 자신들과는 다른 세계에 있으니 방해해서는 안 되겠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호기심이 생기기는 했지만 나도 그들과 똑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나서기가 꺼려졌다. 그러나 한 번 정말로 딱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었다. 바가완디양,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다. 죽어가고 있어요. 전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게 귀향일지도 모르죠. 한 주가 지나자 바가완디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았다. 마치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았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행복한 미소를 연하게 띠고 있었다. 한 직원이 말했다. 박원디 양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곧 거기에 도착할 거예요. 사흘 후 그녀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인도로 가는 여행을 이제 막 끝냈다고 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내 아내 개. 22세의 의대생인 스티븐 D는 약물 중독이었다. 암페타민을 주로 복용했지만 코카인과 펜시클리딘도 복용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생생한 꿈을 꾸었다. 세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냄새로 진동하는 꿈이었다. 이건 행복한 물냄새군. 그리고 이건 용감한 돌냄새인걸? 잠에서 깨어난 그는 바로 그런 세계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전에는 완전히 생맹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완벽한 총천연색 세계로 들어선 느낌이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갈색으로만 보이던 것을 이제는 10가지 이상의 갈색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비슷하게 보이던 내 가죽 장정의 책들도 이제는 색조들을 꽤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는 색채 감각이 향상되었고 감각도 선명해진 데다 기억도 극도로 강화되었다. 전에는 결코 그림을 그릴 수 없었고 마음속으로 뭔가를 볼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치 내 마음속에 카메라 루시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종이 위에 투시된 것처럼 모든 것이 보이고 내가 본 것을 단지 윤곽만 그리는데도 아주 정확한 해부도를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세계를 정말로 변화시킨 것은 예민해진 후각이 아니었다. 내 자신이 개가 된 꿈을 꾸었어요. 그건 냄새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잠에서 깨어보니 냄새로 가득한 세계였어요. 다른 감각들도 모두 전보다 강화되었지만 후각에 비할 바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과 함께 잃어버린 세계, 반쯤은 잃어버리고 반쯤은 기억이 나는 그 세계에 대해 몸서리칠 정도로 열렬한 감정과 기묘한 향수 같은 것이 생겨났다. 어느 정도 이와 비슷한 상태가 있다. 감정이 기묘할 정도로 과다하게 치닫는 현상을 말한다. 강렬한 후각적 환각과 함께 향수, 회상, 데자뷰 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갈고리랑 발작의 특징이기도 하다.
관자엽 간질의 한 형태인 갈고리랑 발작은 약 한 세기 전에 잭슨이 처음으로 보고한 것이다. 그런 경험은 꽤 특수하기는 하지만 때때로 후각이 전반적으로 예민해지는 현상인 후각 과민증을 들 수 있다. 계통 발생적으로는 옛 냄새, 뇌, 후각뇌의 일부인 갈고리랑은 기능적으로는 대뇌의 변연계 전체와 연합되어 있다. 한편 변연계는 감정 상태를 결정하거나 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원인이 어떻든 변연계가 흥분하면 감정이 격해지고 감각이 예민해진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데이비드 베어 1979년가 격가지 연구를 포함해 매우 자세한 연구를 진행시켜왔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향수 가게에 들어갔어요. 전에는 코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향수 냄새를 금방 구별했어요. 향수 냄새 하나하나가 각각 독특했고 뭔가를 생각나게 해주고 아무튼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친구들과 환자들을 구별할 수 있었다. 냄새로. 병원에 가서 마치 개처럼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어요. 그렇게 냄새를 맡아보니 눈으로 보기도 전에 그곳에 있는 20명의 환자들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사람은 모두 각자의 얼굴 냄새가 있었어요. 뭐 후각 골상학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사람의 얼굴 생김새보다도 냄새가 훨씬 더 생생하고 더 암시적이죠. 그는 사람의 감정도 냄새로 알 수 있었다. 두려워하는지, 만족하는지, 그리고 여자인지 남자인지까지. 마치 개처럼 말이다. 그는 거리와 가게도 냄새로 구별해낼 수 있었다. 그는 냄새만으로 길을 잃는 일 없이 뉴욕의 거리를 찾아갈 수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냄새 맡고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직접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지 않으면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으려고 그런 충동을 억제했다. 성적인 냄새에도 예민해지고 자주 흥분했지만 음식이나 다른 냄새보다 더하지는 않았다. 냄새는 대단한 쾌락을 주었다. 물론 불쾌감 역시 대단했다. 그러나 냄새는 그에게 단순한 쾌감이나 불쾌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에게 이제 냄새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미의식과 판단의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는 요소가 되었다. 엄청나게 구체적인 세상이 펼쳐졌어요. 하나하나가 너무도 직접적이고 생생한 그런 세상 말이에요. 전에는 지적이었으며 무엇이든 숙고하고 추상화하는 경향이 있었던 그가 이제는 개개의 경험이 주는 거부하기 힘든 직접성에 비해 사고나 추상화, 범주화 같은 것들은 성가시고 진실성도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기이한 변신은 그로부터 3주 후에 갑자기 끝이 났다. 후각을 포함한 모든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예전 상태로 돌아온 그는 아쉬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핏기도 없고 감각도 희미할 뿐더러 구체성도 떨어지고 추상적인 세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원래대로 돌아와서 기쁘긴 해요. 하지만 잃은 것도 무척 많은 것 같아요. 문명화되고 인간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포기한 것들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우리에게는 뭔가 다른 것도 필요해요. 원시적인 어떤 것. 그리고 16년이 흘렀다. 학창시절도 암페타민에 찌들었던 시절도 이제는 모두 옛 이야기가 되었다. 그때와 비슷한 일은 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촉망받는 젊은 내과 전문의가 된 스티브는 친구이자 동료로서 나와 함께 뉴욕에서 일하고 있다. 후회할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그는 때때로 향수에 잠기곤 한다. 냄새로 가득 찬 세계. 너무도 생생하고 너무도 현실적인 그런 세계였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순수한 지각의 세계. 모든 게 선명하고 생기 있는 자족적이고 충만한 그런 세상류. 그럴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그 시절로 돌아가 다시 한번 개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은 든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후각에 대해 인간이 성장하고 문명화되는 과정에서 억압된 희생양이라고 쓴 적이 여러 번 있다.
그는 인간이 직립을 하고 전 생식기 단계의 원초적인 성욕이 억압당하는 과정에서 후각도 함께 억압당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시각이 지나치게 혹은 병리학적으로 예민해지는 현상은 도착증, 물품 음란증의 경우에 흔히 나타나며 퇴행이나 도착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실제로도 보고되어 왔다. 이에 대해 A.A. 브릴 1932년은 후각이 극히 예민한 동물, 예를 들면 개, 미개인, 어린아이 등과 비교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스티븐에 의해서 보인 탈억제는 그보다는 훨씬 더 일반적으로 보이며 비록 흥분, 아마도 암페타민으로 인해 유발된 흥분일 것이다. 을 동반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성적인 것이나 성적인 퇴행과 연관된 것도 아니다. 이와 유사한 후각 과민증, 때로 발작을 동반하기도 한다. 은 도파민 과민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뇌염 후유증 때문에 L도파를 투여받은 환자나 투렛 증후군 환자들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어쨌든 억제가 가장 기본적인 지각 단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그리고 세련되고 범주화되고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식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헤드가 원시 감각이라고 이름 붙인 아직 분화되지 않은 원초적인 느낌에 대한 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억제의 중요성은 프로이트주의자들에게처럼 과소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블레이크주의자들처럼 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찬양하거나 낭만화해서도 안 된다. 헤드가 암시하듯이 우리가 개가 아닌 인간으로 존재하려면 아마도 억제가 필요할 것이다. 헨리 헤드에 대한 조노선 밀러의 평 1970년을 참조. 그러나 스티븐의 경험은 G.K. 체스터튼의 시 쿠들의 노래를 떠올리게 한다. 우리도 가끔은 사람이 아니라 개가 될 필요가 있다. 코가 없어졌다네. 2부에 타락한 후예들은 오, 물의 행복한 냄새, 돌의 용맹한 냄새. 뒷이야기. 나는 최근에 이런 증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환자를 만난 적이 있다. 재능이 뛰어난 남자였는데 어느 날 머리 부상을 당한 후 당해 후각로 부분을 다쳤다. 이 부분은 머리 앞쪽에 길게 뻗어 있어 손상되기 아주 쉬운 곳이다. 사고 후 그는 후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그는 이런 결과에 놀라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했다. 후각?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보통 때 누가 그런 게 있다는 걸 의식이나 하겠어요? 하지만 막상 후각을 읽고 보니 눈이 보이지 않는 거랑 똑같았어요. 인생의 맛을 꽤 많이 잃어버렸지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냄새에 얼마나 많은 맛이 있는지를. 사람들 냄새를 맡고, 책 냄새를 맡고, 도시 냄새를 맡고, 봄 냄새를 맡지요. 물론 의식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도 모든 것의 뒤에는 온갖 풍요로운 냄새가 있답니다. 그렇듯 풍요로운 세상이 어느 날 아주 빈곤한 세상으로 돌변해버린 거예요. 그는 극심한 상실감과 함께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되었다. 제대로 된 후각을 되찾고 싶다는. 그동안 별로 관심조차 없었던 그나마 지금은 삶의 뒤편으로 완전히 물러나 버린 것 같은 후각 세계를 다시 기억해내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몇 달 후 깜짝 놀랄 정도로 기쁜 일이 생겼다. 맛도 없고 그저 그랬던 모닝커피에서 다시 그윽한 향기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시험 삼아 파이프 담배를 입에 대지 않은 채 불만 붙여보았다. 그러자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향을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미 신경과 의사들로부터 회복할 가망성이 없다는 말을 들었던 상태이지만 몹시 흥분하여 담당의에게 달려갔다. 그러나 이중 맹건법을 써서 세밀하게 검사를 한 담당의는 말했다. 아닙니다. 유감스럽지만 이건 회복의 조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완전한 무후각증입니다. 아무튼 파이프 담배와 커피 냄새를 맡으셨다니 이상한 일이긴 하군요. 중요한 것은 그가 손상을 입은 곳이 대뇌 피질이 아니라 후각로뿐이라는 것이다.
그에게 일어난 일은 아마도 후각과 관련된 이미지가 너무나 강렬하게 발달한 나머지 생긴 통제된 후각증일 것이다. 커피를 마시거나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하는 일, 과거에 늘 향기를 동반했던 상황에서 무의식 중에 향기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향기를 맡고 싶다는 소망이 너무 강한 나머지 향기가 진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어느 정도는 의식적이고 어느 정도는 무의식적인 이러한 힘은 더욱 강화되고 적용 범위도 더 넓어졌다. 그는 이제 코로 봄의 냄새를 맡는다. 아니, 어쩌면 그는 냄새의 기억이나 냄새의 그림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기억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도 그가 실제로 냄새를 맡고 있다고 속아 넘어갈 정도로 강렬한 것이다. 이런 보상작용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베토벤이나 앞을 보지 못했던 프레스콧 같은 사람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무후각증 환자의 경우에도 일어나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살인. 도널드 PCP를 복용한 몽롱한 상태에서 애인을 죽이고 말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살인을 했다는 기억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적어도 남아있지 않은 듯이 보였다. 최면술과 최면제인 아미탈라트륨을 사용해 보았지만 역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기억의 억압은 보이지 않으며 기질적인 기억상실, 펜시클리딘 중독으로 흔히 일어나는 의식 상실이 인정된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가 애인을 살해한 과정은 경찰 조사를 통해서 상세히 밝혀졌지만 너무나 소름이 끼쳐 법정에서 공개될 수 없었다. 그래서 심리는 비공개로 열렸고 세상에도 그리고 당사자인 도널드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관자엽 발작, 즉 정신운동 발작이 일어났을 때 자주 관찰되는 폭력 행위가 증거로 채택되었다. 그러한 폭력 행위의 경우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지 않고 대개는 폭력을 휘두를 의사도 없다. 따라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으며 유죄 선고가 내려지지도 않는다. 그렇다 해도 당사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고려해서 그런 죄를 저지른 자는 수감된다. 불행한 도널드에게도 똑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범죄자인지 아니면 정신 이상자인지가 분명하게 판별되지 않은 채 도널드는 정신 이상이 있는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병원에서 4년을 보냈다. 그는 감금된 게 아니라 차라리 마음이 편한 듯했다. 아마 자신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격리되어 있는 게 안전하다고 느낀 듯했다. 누군가 물으면 그는 언제나 슬픈 목소리로 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없어요 하고 말했다. 병원에 수용되어 있으면 느닷없이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도 안전했고 마음도 놓였다. 그는 언제나 식물에 흥미를 보였다. 원인은 건강한 취미였다. 위험한 인간관계를 맺거나 무서운 행위를 저지를 우려도 없으므로 병원에서는 그것을 장려했다. 그래서 도널드는 거친 황무지를 제공받아 그곳에 화단, 채소밭, 그 밖에 다양한 종류의 정원을 가꾸었다. 그는 절도 있는 안정을 되찾은 듯이 보였다. 옛날에 그토록 거칠었던 감정과 인간관계도 신기할 만큼 안정되었다. 그를 두고 분열 병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가 안정되었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인정했다. 5년째 접어들어 주말 외출을 허락받자 그는 바깥바람을 쐬기 시작했다. 자전거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그는 다시 자전거 한 대를 샀다. 그것이 이 기묘한 이야기 제2막의 시작이다. 자전거를 탄 그는 빠른 속력을 즐기면서 비탈이 심한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서투르게 주행 중이던 차 한 대가 길이 꺾여 보이지 않는 모퉁이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왔다. 도널드는 정면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지만 중심을 잃고 떨어져 머리를 땅에 심하게 부딪히고 말았다. 그는 머리에 중상을 입었다. 심한 양측 경막하 혈종이었고 외과 수술로 즉시 제거되었지만 양 이마옆도 크게 손상되었다. 약 2주 동안 그는 반신불수로 혼수 상태를 헤맸다.
그 후 그는 뜻밖에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되었다. 의식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에게 또 다른 재앙을 안겨주었다. 그는 극심한 마음의 동요에 시달렸다. 의식을 반 정도 회복한 도널드는 누군가와 격하게 싸우는 듯 야, 무슨 짓이야? 하지 마! 하고 계속 부르짖었다. 의식이 또렷하게 돌아오면서 그 끔찍한 기억이 완벽한 형태로 되돌아온 것이다. 그는 신경학적으로 보아 심각한 상태였다. 좌반식 무기력의 지각장애, 발작, 심한 이마엽 결손 증상을 일으키고 있었다. 게다가 전혀 새로운 문제까지 더해졌다. 살인, 시체, 잃어버렸던 기억이 선명하고도 마치 환영을 보듯이 하나하나 되살아난 것이다. 회상은 억제할 길 없이 용솟음 쳐서 그를 압도했다. 그는 살인을 되풀이해서 보고 수도 없이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였다. 이것은 악몽일까? 광기일까? 그것도 아니면 기억의 항진일까? 기억력이 정말로 놀랍게 높아졌다. 우리는 그에게 자세한 질문을 던졌다. 질문을 던질 때에는 어떠한 암시나 힌트도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했다. 그 결과 그가 기억해내는 것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의 회상이라는 사실이 곧 밝혀졌다. 그러나 그 자신은 회상을 제어할 수 없었다. 그는 사건의 세세한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과 똑같은 사건 내용을 알고 있었다. 공판 과정에서도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내용까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까지는 전혀 없었던 기억, 혹은 잊혀졌다고 여겨진 기억. 이 최면술과 최면주사를 사용해도 되살아나지 않던 그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회상이 일어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회상을 통해 되살아나는 기억은 그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내용이었다. 도널드는 뇌신경외과 병동에서 2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강력한 진정제를 투여받고 구금되었다. 도널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걸까? 정신병으로 인한 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타난 것은 틀림없는 과거의 사실이었고 그 회상이었으니까. 혹시 그것이 정신병적 망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것이 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머리의 손상과 함께 나타났을까? 그의 경우는 정신병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어떤 이상하고 강력한 압력이 기억에 가해졌다. 정신의학 용어로 말하면 너무나도 강한 리비도 부착이 일어난 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자살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막연한 오이디푸스적인 고뇌와 죄악감이 아니라 실제로 저질렀던 살인이 기억 상실에서 반전을 이루어 떠오른 것은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일까? 이러한 추상을 불러일으키는 집중이란 대개 어떤 것일까?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마엽에 손상되면서 억제에 필요한 조건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본 현상은 그때까지의 억압이 갑자기 풀리고 그 대신에 특이한 반억압이 폭발적으로 분출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러한 병리를 들은 적도 없었고 책에서 읽은 적도 없었다. 이마엽 증후군에서 일반적으로 탈억제가 관찰된다는 점은 모두가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때의 탈억제에서는 예를 들면 충동적인 익살, 수다, 요설, 호색 등이 관찰되고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태도가 엿보였다. 그러나 당시의 도널드에게서는 그러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적어도 충동적이지 않았고 제멋대로 충동에 따라 행동하지도 않았다. 그의 성질과 판단, 인격은 전과 조금도 다름없었다. 도무지 억누를 길 없이 나타나 그를 괴롭히고 고뇌에 빠뜨리는 것은 단 한 가지, 살인 당시의 기억과 그때의 감정이었다. 어떤 흥분성 요소나 간질 요소가 있어서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에 뇌파 검사를 했더니 지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코인드 전극을 사용해서 조사해보니 그는 때때로 간질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양 관자엽에서 끊임없는 흥분 상태와 강도 높은 간질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론으로 전극을 끼워 넣지 않고는 확실하다고 잘라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마 그 흥분 상태는 양 관자엽 속에서 일어나며 구회에서 편두체, 나아가 변형계까지 퍼져 있음에 틀림없었다. 이것들은 모두 관자엽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감정의 회로이다. 펜필드와 페로트는 관자엽 발작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회상과 경험적 환각에 대해서 보고했다. 브레인 1963년 596쪽에서 697쪽 참조. 그러나 펜필드가 이 책에서 말한 대부분의 경험과 회상은 수동적이라고 말해도 좋은 것이었다. 예를 들면 음악을 듣는다거나 어떤 장면과 마주쳐 그것을 보는 수준에 머물렀고, 따라서 환자는 그 자리에 있지만 행위자가 아니라 단지 관객에 불과했다. 전부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펜필드가 쓴 글 중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특히 심한 정신적 손상을 받은 어떤 12세 소녀는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꿈틀꿈틀 움직이는 뱀자루를 들고 쫓아오는 잔인한 남자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러한 경험적 환영은 5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무시무시한 사건이 그대로 정확하게 재현된 것이다. 환자가 어떤 행위를 다시 경험하거나 다시 하는 듯한 느낌을 맛보는 예는 지금까지 누구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도 도널드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를 쓸 수밖에 없다. 몇 년이 걸리기는 했지만 도널드는 젊음, 운, 시간, 자연적인 회복력, 손상되기 이전에 지니고 있던 뛰어난 기능들 덕분에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이마엽의 기능을 대체하는 루리아식의 치료법도 회복에 도움을 주었다. 그의 이마엽 기능은 현재 거의 정상이다. 몇 년 전부터 사용한 새로운 항간질제 덕분에 관자엽 발작이 효과적으로 억제된 것이다. 아마 여기에서도 자연적인 회복력이 큰 힘을 발휘했을 것이다. 나아가 효과적인 정신요법을 정기적으로 세심하게 실시한 결과 초자아로 인한 가혹한 자책도 수그러지고 그 대신 좀 더 원만한 자아가 도널드를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도널드가 정원 가꾸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원을 손질하고 있을 때 마음이 제일 포근해요. 식물에는 에고가 없으니 다툼이 일어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감정을 해치는 일도 없어요. 하고 그는 말했다.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노동과 사랑이야말로 궁극적인 치료법인 것이다. 도널드는 살인사건을 조금도 잊지 않았고 기억을 다시 억압하는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억압하려고 해도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기억을 억압하지 않더라도 기억으로 인해 시달리는 일은 없다. 생리학적인 균형,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은 것이다. 그러나 일단 잊었다가 나중에 다시 살아난 기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기억 상실이 왜 일어났고 왜 기억이 갑작스럽게 되살아났을까? 완전한 망각에서 그토록 격렬한 회상으로 전환된 까닭은 무엇일까? 신경학의 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기묘한 이야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지금까지도 수수께끼이다. 힐데가르트의 환영. 어느 시대에나 종교 문헌은 환영에 대한 묘사로 가득 차 있다. 문헌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숭고하고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느낌을 눈부신 광채와 함께 경험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것을 환영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경험이 히스테리성 황홀 상태인지 혹은 정신병적인 황홀 상태인지 아니면 간질이나 편두통 혹은 중독 때문에 생겨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빙겐의 힐데가르트 1098년에서 1180년은 아주 특별한 예외 수단이다. 수녀인 그녀는 지적, 문화적 재능이 비상했던 신비주의자였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환영을 경험했고 주님의 길을 알라와
성스러운 작품에 관한 책이란 두 권의 수고본 속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글과 그림으로 그것을 남겼다. 주의 깊게 고찰하면 그녀의 글과 그림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분명한 특질을 찾아낼 수 있다. 그것들은 틀림없이 편두통과 관련된 것이며 앞에서도 언급했던 온갖 다양한 시각적 이상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힐데가르트의 환영에 관한 긴 글 1958년에서 싱어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다. 모든 그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점이나 여러 개가 함께 뭉쳐져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빛이다. 그 빛들은 희미한 빛을 발하며 움직이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대부분은 물결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별 모양이나 빛을 발하는 눈의 모습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하나의 빛이 나머지 다른 빛보다도 너울거리는 형태의 동심원들로 표현된 경우도 아주 많고 또 채색된 부분의 중심에서 성체임이 분명한 어떤 형태가 뻗어나와 있는 그림들도 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묘사한 것처럼 이러한 빛들은 무언가 일어나거나 부글부글 끓어오르거나 용솟음 치는 듯한 격렬한 느낌을 준다. 천상의 도시의 환영 힐데가르트의 주님의 길을 알라 빙겐에서 1180년경에 쓴 사본에서 옮겨 실었다. 이 그림은 편두통 때문에 생겨난 여러 환영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힐데가르트의 환영에 나타났던 다양한 편두통 환각, 그림 A. 이 그림의 배경은 물결치는 동심원들 속에 반짝이는 별들의 모습이다. 그림 B. 무수하게 빛나는 별, 섬광시들이 떨어졌다가 사라진다. 음성 암점과 양성 암점이 계속 이어진다. 그림 CD. 중심에서부터 뻗어나가는 성체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원래의 그림에서는 가운데 부분이 채색되어 있으며 눈부신 빛을 발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성체는 힐데가르트가 경험한 편두통 환각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도형이다. 힐데가르트는 이렇게 썼다. 내가 환영을 본 것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아니고 꿈을 꾸고 있을 때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쳐 있을 때도 아니다. 새 속의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육신의 귀로 본 것도 아니고 은밀한 곳에서 본 것도 아니다. 열린 장소에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영혼의 눈과 내면의 귀로 본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의지에 따른 일이었다. 힐데가르트는 이러한 환영들 가운데 별들이 바닷속으로 사그러져가는 그림을 천사들이 하강할 조짐으로 해석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큰 별을 보았다. 그 뒤를 쫓아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남쪽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며 검은 석탄으로 변했다. 그리고 심연으로 던져져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힐데가르트의 우의적 해석이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녀는 시야를 가로지르는 무수한 섬광시를 경험했고 그 궤적이 음성 암점에 들어온 것이다. 성체의 형태를 띤 환영들은 질투하는 하느님과 찬란한 하느님의 옥좌에 나온다. 찬란하게 빛나는 선명한 점에서 뻗어나가는 이러한 두 개의 환영이 합쳐진 것이 첫 번째 그림이며 그녀는 그 성체들을 하느님의 도시에 있는 건 조물이라고 해석했다. 극도로 열광적인 상태에서 그녀는 이런 아우라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극히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최초의 섬광이 만들어낸 궤적을 따라 두 번째 암점이 생기는 경우이다. 내가 보고 있는 빛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는 나도 모르지만 이 빛은 태양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고 있다. 그 빛의 높이도 길이도 폭도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에 생명이 깃든 빛의 구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태양과 달리 별의 빛이 수면에 비치듯 인간이 글로 쓴 것, 말한 것, 미덕과 행동들이 모두 내 앞에 바로 그 빛 속에서 빛나고 있다. 때때로 나는 내 자신이 생명이 깃든 빛 그 자체라고 이름 붙인 또 하나의 빛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모든 슬픔과 고통을 잊고 나 자신, 늙은 여인네가 아닌 순수한 소녀로 돌아가게 된다.
황홀 상태에서 힐데가르트는 자신의 환영에 대해 신을 향한 경외심과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영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가꾸어가는 데 도움을 받았다.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환영이 하찮고 꺼림직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생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지고한 황홀감에서 나오는 영감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예는 이런 예를 우리는 도스토옙스키에서 찾을 수 있다. 간질 증세가 있던 그는 황홀감에서 나오는 아우라를 자주 경험하곤 했다. 그에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었다. 불과 5, 6초밖에 안 되는 짧은 순간에 불과하지만 영원한 조화와 존재를 느낀다. 놀랍도록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어 우리를 황홀경에 휩싸이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5초 이상 지속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소멸될 것이다. 이 5초 동안 나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전체를 산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모든 생명을 걸 수도 있을 것이고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 않을 것이다.